앞으로 확전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금융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등은 좀 끝난 것 같아요. 결국 유가도 단기간에 좀 올랐지만 다시금 좀 내려오는 모습들, 달러나 금 가격 역시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습니다. 연준의 행위로 놓고 온다고 하면 7월이고요. 이를 확신을 심어준 시점은 9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이국채 10년물 금리는 하락으로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월달 특히 이번 주부터는 미국을 주도로 증시 반격이 본격화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 회의록에는 다수는 여전히 한 차례 금리 인상 쪽이에요.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경계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몇 주 만에 이제 뵙는데 네. 상당히 많은 일이 있잖아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상황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많이들 보셨을 테지만 네. 금융시장과 더불어서 연관지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자체를 이해하려면 네. 그 시작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누적되면서 또다시 이제 관심을 좀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과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그 시작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는 원래 팔레스타인 영토입니다. 이제 1948년 5월달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됐고 네. 이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양국 간의 어떤 분쟁들은 지금까지 계속 왔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사실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하마스가 계속 이스라엘을 상대로 분쟁을 계속 일으키긴 했었지만 그게 그렇게 미약했기 때문에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습적인 공격을 했고 또 그게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대적으로 좀 전면전에 나선다고 언론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은 양상인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앞으로 확전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국들이 처해 있는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자 지구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공격을 하기보다는 일단 가자 지구에서 나와서 이슬람 영토로 들어오는 하마스 대원들을 축출하고 사살하는 형태 그리고 지금처럼 가자 지구 내에 이제 공습을 하는 형태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다분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 가자 지구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난민이 돼서 다른 타 아랍 국가로 옮겨가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참고로 가자 지구 옆에 붙어 있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 주변에 인구의 97%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는 피임 문화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가인 공급인 상황이라서 난민들이 들어오는 거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민들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사우디나 카타르, 기타 아랍권 국가들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제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항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보다 이제 공격의 강도를 높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과 좀 연결해서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강경한 태도를 계속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연속성 갖고 나타날 여지는 있지만 이미 금융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등은 좀 끝난 것 같아요. 결국 유가도 단기간에 좀 올랐지만 다시금 좀 내려오는 모습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소외를 볼 수 있는 달러나 금 가격 역시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자체가 계속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 그걸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 이제 미국 증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놓고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나마 그래도 아주 핵심을 잘 짚어서 그 역사까지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확전 가능성은 좀 낮다. 이제 중동 전쟁 얘기까지 나오지만 네. 당분간은 계속이 되더라도 금융시장은 지금까지처럼 좀 제한적일 것이다. 영향이. 네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또 채권금리, 국채금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영향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네. 전쟁 얘기해드렸고 또 8, 9월 달에 이기설로 부각됐던 요인들을 하나하나 보면 네. 선진국은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로 인한 중소형 은행들의 불안, 네.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부동산 얘기,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PF 연체율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사실 이염자산 가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 여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과연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의 오해가 지난 2달간의 어떤 증시 하락을 키웠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9월 FMC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거를 확인하기 시작을 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그 여지에 좀 시장이 주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그 내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투자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습니다. 연준의 행위로 놓고 온다고 하면 7월이고요. 이를 확신을 심어준 시점은 9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7월달 같은 경우에는 확신을 갖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수정경제 전망을 보면 중위값을 기존 5.1에서 5.6으로 올렸고요. 레인지 상단을 기존 5.9에서 6.1로 올렸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했지만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단을 열어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봐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 9월 FMC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이 기존 5.6에서 5.6으로 유지되고 레인지 상단이 6.1까지 올려놨는데 다시금 중위값과 동일한 5.6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연준의 정책금리가 5.25에서 5.5라고 하면 연준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 상단을 제한시켜 놓은 거를 숫자 조정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좀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과거 연준의 경험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하락으로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앞으로 연준이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까 그 기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의 역전폭이 축소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난 8, 9월 동안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증시가. 하지만 10월달 특히 이번 주부터는 미국을 주도로 증시 반격이 본격화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우려보다는 증시가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9월 고용지표를 보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4.2가 나왔죠. 전월치가 4.3이었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는 숫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앞으로 임금 상승이라는 부분이 물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 그리고 이번 주 이제 10일 9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예상치대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의 예상치가 4.1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의 예상치가 4.1 그리고 헤드라인이 3.6 그러니까 전월치와 비교를 해보면 전월치가 3.7 그리고 이제 근원이 이제 4.3
그러니까 전월치보다는 예상치가 낮게 나올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면서 이게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가는 거를 9월 물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일 날 또 9월 이제 미국의 PC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발표되는 이 두 가지 지표들이 결과를 확인할 때마다 증시가 한 단계 올라가는 그 모멘텀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지표를 좀 주시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네. 수석 위원님의 말씀으로는 한 차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오해였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신데 9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된 걸 보면 사실 소수 빼고 다수의 의견들은 한 차례 인상을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물론 최근에는 비둘기적인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공식적인 그 회의록에는 다수는 여전히 한 차례 금리 인상 쪽이에요. 그런데도 오해인가요?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연준은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숫자 조정을 통해서 가이던스를 주기 때문에 9월 FMC에서 발표된 수정 경제 전망 그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의사록에서 뭐 이렇게 나타났던 해석들 중에 앞으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경계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의 물가 행방을 결정하기도 하고 경제 성장 경로를 두고 뭐 안만한 경기도나 또는 경착륙을 가르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갇혀 있거나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왜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여지를 뒀냐고 하면 네. 저는 기대 인플레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그 목적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화면을 보신다고 하면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상단에 있는 차트가 이제 미국의 가계 기업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보통 미시간대 1년, 뉴욕 연은의 1년,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놓고 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2년 고점 형성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죠. 다만 아래에 있는 거는 미시간대 5년에서 10년, 뉴욕 연은의 5년, 애틀란타 연은의 5년, 10년 장기 기대 인플레를 나타나고 있는 건데 약간 지표 간의 엇갈린 흐름들은 있지만 대부분이 갇혀 있거나 네. 아니면 떨어지는 그 폭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그 경계심을 높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뭐 지표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의 하단에 있는 이 전문가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본다고 하면 사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에는 좀 제약적인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게 필라델피아 연은의 전문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1년이 파란색, 10년이 회색인데 네. 1년 같은 경우에는 10.4에서 3.2, 10년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2.4 상당히 크게 낮아지고 있고요. 또 연은이 보고 있는 종합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가 있어요. 오른쪽에 해당되는 지표인데 이게 올해 2분기 때 고점을 기록하고 있고 나서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저는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그 발언들은 기대 인플레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에 경계심을 주기 위한 발언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이 오해가 풀리는 과정은 시작이 됐고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나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때마다 좀 네네. 확인을 더 확실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에 따라서 그렇다면 주가의 경로, 향방, 뭐 지수 레벨대 이런 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마 지금 네.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9월달 증시 하락폭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깊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정을 했는데 일단 10월 증시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10년물 금리 하락, 주가 상승
이런 투자 환경이라고 하면 달러 약세 압력이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월 달은 S&P 500 지수 기준으로 4,50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4,600에서 4,800 정도 오버슈팅이 한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1월에서 내년 1월 정도까지는 기간 조정 형태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연말까지 바라보고 있는 경로이고요. 지금 연말을 앞두고 내년도 증시 전망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내년도 흐름도 내년 1분기 약간 숨고르기 형태를 좀 보였다가 2분기 때 상승 전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3분기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때 상승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 시점을 2분기 정도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주가에 좀 미리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11월 5일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바이든 행정부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주가를 부양을 시켜야 표심을 좀 직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도 증시 경로를 전반적으로 보면 상조하고 형태로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내년도 이제 증시 경로를 전망을 할 때 네. 결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연준이 언제쯤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 인하를 반영한 그 정책 금리의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월 수정 경제 전망 테이블을 가지고 제가 전망을 좀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단에 있는 게 9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한 네. 테이블에서 제시한 숫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내년도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이 올해는 5.6이지만 내년에는 5.1이에요. 그래서 5.1을 베이스로 놓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인지를 보신다고 하면 내년도 레인지가 4.4에서 6.1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연준이 4.4까지 금리를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책금리가 5.25에서 5.5이기 때문에 4.4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네. 앞으로 3번, 매번 25pp씩 금리를 내려야 4.5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내년도 연준이 2분기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3차례, 결국 내년 연말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은 4.5에서 4.75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한국은행이 만약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면 내년 2분기 이후로 미국의 금리 인하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을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내년도 2번에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7월 저점을 찍고 나서 8, 9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서 한 번만 더 올라가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7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아마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상황에서 금리를 한번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정책금리 3.5%를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테이블을 가지고 전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 시점의 2분기 정도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내년도 S&P 500 지수가 5천 시대를 여는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예.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뒤로 밀린 감이 있었는데 수석 위원님께서는 2분기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 조금 더 발빠르게 내년도 시장에 대한 예상까지 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내년.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